인생은 평범하기엔 너무 짧다. 2017년 6월 1일 26살의 장닝닝 씨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말입니다. 근데 이분 8일 뒤에 사라져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39분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 샴페인. 장닝닝 씨가 집주인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요. 지금 가고 있어요. 2시 10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마무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면 충분히 제 시간에 닿을 수 있는 거리. 근데 버스를 코앞에서 놓칩니다. 딱 20초 차이로 버스를 놓쳐요. 20초 차이를 놓쳤어. 그럼 다음 버스 오고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후 2시 38분이 돼도 장닝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문자를 보냅니다. 오시는 중이세요? 답장이 안 와요. 이게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장닝닝의 행방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닝닝은 1990년 12월 21일 중국 푸젠성 난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장롱가오는 발전소에서 일하시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버는 노동자셨고, 어머니 예리펑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글을 읽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남동생 정량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닝닝은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기쁨이자 자랑이자 희망, 이런 사람. 그럼 이런 장닝닝을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 항상 웃고 있었고 항상 남들을 잘 챙기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남다른 친구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공부만 하는 애는 아니었어 또.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해서 노래도 즐겨 부르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대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 꾸준히 부모님께 보내는 굉장히 효심 깊은 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닝닝은 2013년 중국 명문대학교인 중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어서 2016년에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졸업 후에는 중국 과학원의 방문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광합성과 작물 생산성 분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장닝닝의 꿈은 박사까지 따고 나중에 중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런 꿈을 함께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8년 사귄 남자친구 후샤오린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그러니까 이 26살의 장닝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꿈도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7년 4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여기에서 1년짜리 방문 연구원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 학교가 중국인 유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고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대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경험이지만 여기서 연구를 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중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고속철도역까지 배웅을 나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도 몰랐죠.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미국에 도착한 장닝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살면서 연구활동을 이어갑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채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려던 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6월 9일 그날은 바로 그 아파트 계약을 마무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장닝닝이 전혀 모르는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6월 9일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장닝닝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잠깐 나와서 버스 타고 가서 아파트 계약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지 하면서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쳐요. 그러더니 차를 돌려서 정류장 앞에 멈춰 섭니다. 창문을 내리고 짧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장닝닝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게 CCTV가 포착한 마지막 장면. 차가 이내 화면에서 사라졌죠. 근데 만약에 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차가 정상적으로 내려줬다면 계약 마무리하고 버스 타고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이 돼도 장닝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실 동료인 мя오구어팡, 이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봤더니 기숙사 방에는 현금과 여권이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어디론가 떠났다면 현금과 여권 꼭 필요한 거겠죠. 절대 두고 갈 수 없는 물건들. 그리고 핸드폰은 꺼져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캠퍼스 경찰 그리고 어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며칠 뒤에는 FBI도 합류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족이 미국으로 옵니다. 아버지 장롱가오, 남자친구 후샤오린, 그리고 이모 예리친. 세 사람은 미국 땅을 밟자마자 수사팀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장닝닝의 가족은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좀 더 걸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아버님의 월 수입이 얼마? 40만 원. 그거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금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중국 본토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SNS에서는 장닝닝의 행방을 묻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미국 경찰 왜 48시간 안에 이거 해결 못하냐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관영방송 CCTV에서는 실종 60일이 지난 시점에 침묵의 공포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방영합니다. 며칠 뒤쯤 일리노이주 세일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장닝닝하고 닮은 아시아 여성이 목격됐다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달려가죠. 막 아버지, 남자친구 다 같이 가요. 근데 장닝닝이 아니었어요. 외국 애들이 동양 사람들 잘 구분 못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CCTV죠. 수사팀은 CCTV 영상 분석에 집중을 했어요. 번호판은 화질이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차종은 특정할 수 있었대요. 검은색 세턴 아스트라, 4도어 세단, 샴페인 카운티에 등록된 같은 차종을 모두 추려냈더니 18대가 나왔대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한 명씩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별다른 특이점?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시 정밀하게 그 CCTV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팀이 이 차에서 특이한 점 2가지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허브캡 한쪽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다. 그리고 썬루프가 달려있다.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은 단 한 대. 그래서 수사팀이 그 차 주인의 집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 주인, 그 집 문을 연 사람 예상 밖이었어요. 문을 연 사람은 당시 28살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UIUC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학교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눈에 띈 적도 없는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대요. 전과 기록 없었고 학교 징계 기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남자가 장닝닝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느낌. 그래도 이 차를 타고 갔으니까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첫 번째 진술에서는 이 사람이 나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했다. 이 장닝닝이란 사람 전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팀이 이제 CCTV 자료를 이렇게 영상을 증거로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술이 바뀌어요. 이 사람 내가 태운 건 맞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곧바로 내려줬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이상하죠? 모른다고 했다가 증거 들이미니까 진술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팀이 그럼 함께 차를 타고 가서 네가 내려줬다는 곳에 가보자 해서 같이 타고 가요. 근데 시내를 막 몇 바퀴 돌고 막 이곳저곳 다 다녀도 내려줬다는 곳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시점에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와요. 뭐냐? 장닝닝이 실종된 그날 또 다른 여학생 에밀리 호건, 이 사람이 이 차종,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사복 경찰이라고 하면서 차에 타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 하지만 이 에밀리는 차를 타는 걸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셔츠 안쪽에서 은색 배지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는 결국 차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캠퍼스, 같은 차량, 그럼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이 남자는 한번 실패한 거예요. 뭘? 여성 납치를. 에밀리 호건을 놓치고 그냥 갔어야지. 근데 두 번째 표적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래서 정류장에서 장닝닝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진 거지. 버스를 놓친 타이밍, 그리고 이 살인범은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한 타이밍, 이게 맞아 떨어져서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은 얘가 범인이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을 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거지. 물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FBI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그랜트 앨런 크리스텐슨.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대학원생의 내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얘가 박사과정에 들어온 뒤 몇 년이 지나면서 얘가 좀 무너지고 있었어요. 석사까지 굉장히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F, 그것도 전 과목 F를 찍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박사 학위는 포기를 하고 석사만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월, 사건 한 달 전이죠. 석사 학위 받고 사실상 학교를 떠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결혼도 했는데 결혼 생활도 흔들렸어요. 아내랑 결혼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외국 애들은. 그때 오픈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는 그런 계약 조항이 있었나 봐요. 이게 뭐냐 하면 결혼을 했어도 서로 애인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왜 결혼을 하냐고. 어쨌든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도 테라 블리스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내도 다른 애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 쪽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업도 실패했어, 결혼도 쪽났어. 그러니까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고 막 다크함이 막 이만큼 막 나오는 그런 때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건 발생 2달 전 2017년 3월에 얘가 직접 학생 상담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턴 상담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살인에 대한 충동이 있다. 내가 연쇄살인범을 연구해 왔는데 실제로 살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적도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상담 기록에는 자살 충동과 살인 충동, 이게 나란히 기록이 돼요. 이게 2017년 3월이라고요. 장닝닝은 6월 9일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치료해야지. 프로그램 돌려야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 인턴 상담사는 뭐 구체적인 위험에 다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장닝닝 가족이 이것 때문에 이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해 욕구가 있었어, 계속. 그래서 상담까지 받으러 갔는데 별다른 조치가 안 취해졌던 거예요.
근데 얘가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성인 소셜 네트워크 팬라이프에서 납치 101 이런 포럼을 드나들었대요. 여기에서 납치와 강간에 관련한 판타지 게시물도 있고 뭐 결박된 여성 사진 다운로드하고 시신 부패 과정 검색하고 그리고 뭐 소설 아메리칸 사이코를 심취해서 막 탐독하고 연쇄살인범인 테드 번디와 자신을 비교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2주 전에는 지인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어떻게 기억될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억에 남고 싶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테드 번디 나쁘게 기억되잖아요. 연쇄살인범으로. 그렇게라도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굉장한 학자로 기억에 남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건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랭랭이 실종되기 바로 하루 전날 얘가 인터넷에서 어떤 걸 검색했는데 뭘 검색했냐면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장랭랭이 왜 낯선 남자의 차에 탔는지 뭐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는 없어요. 다만 그 전에 납치를 당할 뻔했던 에밀리 호검, 이 사람의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 같아요. 크리스텐슨이 사복경찰을 사칭하면서 배지를 막 보여주면서 도와줄게, 타, 이런 거지. 근데 장랭랭은 미국에 온 지 2달도 채 안 됐고 뭐 영어가 모국어처럼 능숙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2시 10분까지 간다고 문자를 했는데 약속이 늦었어. 근데 경찰이래. 도와준대. 그러니까 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은 아 얘가 범인이네. 심증은 가. 근데 체포를 해야지 뭐 얘네 집도 수색을 하고 뭐 증거를 찾을 텐데.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접근을 합니다. 크리스텐슨의 여자친구 테라 블리스. 그래서 뭘 요청하냐 하면 녹음을 해달라. 녹음기를 갖고 만나달라. 뭘 얘기하든 녹음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다오. 근데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만 해도 이 테라 블리스는 내 남자친구는 결백해. 내가 무죄로 만들겠어. 하면서 동조를 했대요. 그래서 소형 녹음장치 다 몸에 달고 이제 크리스텐슨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녹음을 하면 할수록 얘가 범인인 것 같은 거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걸 느끼고 나서 만날 생각을 하면 목숨 걸고 만난 거지. 그쵸?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절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여러 차례 녹음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텐슨의 수상한 발언들이 하나씩 포착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친구도 그렇게 느꼈지만 아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수사팀에 협조를 해서 증언을 한번 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 사이코패스 같아요. 분명히 남편이 장랭랭을 납치해서 죽인 것 같아요. 80% 이상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쫑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암만 결혼 생활이 쫑났어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6월 29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랭랭을 위한 추모 행진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장랭랭의 아버지, 남자친구 다 참여를 했대요. 장랭랭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크리스텐슨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 테라도 녹음기 다 달고 왔어요. 근데 경건한 거 아니에요, 이런 행진은? 근데 그때 얘가 몰래 술을 가져와서 마셨대. 누가? 크리스텐슨이. 추모하는 행진에 참석하면서 술을 찔끔찔끔 마시면서 행진을 한 거야. 근데 술을 찔끔찔끔 마시니까 술 기운이 점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테라한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보고 싶었어.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장닝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용감하게 저항하더라. 근데 장닝닝 가족들은 장닝닝 절대 못 찾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납치, 살인, 이걸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크리스텐슨이 테라의 핸드폰을 빌려서 막 타이핑을 하더래요. 뭐라고 썼냐면, 나야, 그 여자는 13번이었지. 그녀는 사라졌어. 영원히. 이렇게 쓰고 바로 삭제를 했대요. 술김에 썼다가 정신 차리고 삭제한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삭제해도 다 기록이 남나 봐요. 그래서 그 녹음, 타이핑 흔적 다 수사관들이 보게 되죠. 수사팀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이놈이다! 즉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 크리스텐슨의 28번째 생일이었대요. 얄짤없죠. 바로 체포합니다. 혐의는 피해자 사망을 초래한 납치. 체포 직후 수사팀은 아파트를 압수수색합니다. 육안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였으나 포렌식 수사가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시신 탐지견을 투입을 했대요. 했더니 얘가 욕실에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든 다음 루미놀 시약을 뿌립니다. 청색빛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더랍니다. 매트리스, 벽, 바닥 곳곳에서 장닝닝의 혈흔과 DNA가 검출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지워도 혈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욕실에서는 전문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욕조, 타일, 그라우트 통째로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야구 방망이도 발견을 하는데 여기에서 장닝닝의 DNA가 검출됩니다. 납치할 때 사용했던 게 차량이죠. 그래서 차량도 수색을 해요. 근데 차 안에서 유난히 깨끗했던 곳, 조수석. 여긴 누가 앉았던 곳? 장닝닝이 앉았던 곳. 재판은 2019년 6월, 사건 발생 2년 만에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취재진,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직접 오신 장닝닝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자리했고요. 이분들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어폰 끼고 실시간 통역으로 재판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 첫날부터 완전 대박 사건. 변호인이 모두 진술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브렌튼 크리스텐스, 장닝닝 죽인 거 맞습니다. 검사가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사형에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녹음 증거가 너무 강력했죠. 디테일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 녹음만 있었으면 술 취해서 괜히 허세 부린 거예요 했겠죠. 근데 아파트에서 너무 많은 게 나왔죠. DNA, 혈흔 이런 게. 그러니까 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테라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검사 측 증거 제시로 이렇게 재생이 됐는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리스텐슨이 장닝닝을 본인의 아파트로 납치를 합니다. 강간을 하고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고 크리스텐슨이 한 녹음을 들어보면 정말 자신이 상대한 피해자 중에서 가장 강했다. 거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저항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크리스텐슨이 그 장닝닝 추모 그 행진 때 테라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닝닝이 내가 죽인 사람 중에 13번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12명을 더 죽였다는 주장을 한 거죠. 심지어 추모 행진 자리에서 테라 손등에 숫자 13을 손가락으로 써가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쇄살인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라요. 입증을 못했어요.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견을 못했다고 이게 실제 범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사는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FBI 특별수사관이 이야기를 했다고는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얘가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까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기본적인 살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정말 2001년부터 쭉 연쇄 범죄를 저지르던 연쇄 살인범이야. 그렇다면 실제 경험이 많은데 그걸 굳이 검색을 해봤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거 허세야. 뻥이야. 지금까지 뭐 다른 피해자 발견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수사관들은 모를 일이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변호인 측도 얘 그날 술 마셔서 뻥치는 거야. 허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입증은 하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크리스텐슨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어떤 걸 주장했느냐. 그래, 살인은 했어. 근데 이거 오래 계획했던 거 아니야. 얘가 학업도 실패했지, 결혼도 실패했지, 알코올 문제도 막 있고 좀 뒤엉켜서 벌어진 일이지, 얘가 막 뭐 계획을 해서 이랬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형만은 하지 않게 해줘. 이런 전략을 핀 거예요. 하지만 검사 측 주장은 완전 계획이다.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 기록을 봐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봐라.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얘기했던 거 봐라. 충동이 있었고 계획을 세웠고 수개월간 납치 살인을 연구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에 옮긴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6월 24일 12명의 배심원단이 2시간도 안 돼서 결론을 내립니다. 납치 후 피해자 사망을 초래한 혐의, FBI에 2차례 허위 진술을 한 혐의, 전부 유죄. 유죄 판결 이후에 양형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요. 사형이 선고되려면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검사 측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하죠. 근데 변호인 측이 49가지나 되는 정상 참작 요소를 제시했다고 해요.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크리스텐슨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 이력, 상담센터에서 살인 충동을 이미 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던 일들. 그러니까 심신미약 이런 걸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호인 측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건강 관련 방어 논리 자체가 법정에서 할 수 없게 됐다고 해요. 양형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도 이어져서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남자친구 다 가족들이 무너진 이야기, 딸을 잃고 가족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2019년 7월 18일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났을까요? 배심원단은 사형에 대한 만장일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 제임스 샤디드가 선고한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플러스 FBI 허위 진술 혐의 각 5년씩 합산 10년 추가.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반성 없는 걸 막 지적하면서 배심원들이 너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종신형으로 자비를 베푼 건 너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인격이 좋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나오니까 장익민 가족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목표는 장익민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라고 해요. 근데
시신 발견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안 알려줬거든. 2017년 7월 3일 크리스텐슨 측에 먼저 검찰이 협상을 제안해요. 시신 위치를 알려주면 사형 구형은 안 할게. 이렇게 던져요. 근데 크리스텐슨이 변호인을 만나고 나서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죄야.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어.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뒤에 또 협상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결렬됩니다. 결국 2018년 1월 법무부 장관이 사형 구형해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크리스텐슨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힌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냐면 시신을 토막낸 다음에 쓰레기통 봉투 3개에 나눠 담았대요. 그리고 아파트 뒤편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쓰레기통은 사흘 뒤 수거되어서 버밀리언 카운티의 민간 매립지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립지에서 2차례 이상 압축 처리된 다음에 15m 깊이의 수십 미터 너비로 흩어진 채 다른 쓰레기 더미 아래 묻혔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사 당국도 수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식 수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닝닝은 장례도 못 치른 거예요. 원래 여기 그 일리노이 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래요. 2011년에. 근데 사형을 매기려고 연방 법원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했으면 사형 제도를 폐지한 이후 일리노이주에서 집행되는 첫 번째 사형수가 될 뻔한 거죠, 얘가. 근데 지금은 현재 플로리다주 연방교도소 USP 폴먼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닝닝 가족은 인민기금을 설립했대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한 해외 유학생, 그 가족 분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UC 캠퍼스 전역에 고화질 보안 카메라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2018년 10월 장닝닝을 기리는 추모 정원이 캠퍼스 내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2달 전에 살인 충동에 대해서 상담센터에 털어놨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장닝닝 가족이 이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게 2019년 말 연방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주 법원에 다시 제소했는데 역시 기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크리스텐슨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협을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킨 건 아니다. 근데 그쵸, 그 위협을 줄일 수 있었는데 태만했던 거지. 이거는 좀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돼. 아는 사람도 찝찝하면 타면 안 돼. 그쵸? 굉장히 성실하고 꿈이 많고 한 가족의 희망이었던 사람이 한 명의 또라이로 인해서 이게 뭐야. 그쵸? 장닝닝 씨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색 사건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